금요일입니다. 윤 예.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네. 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교수님이 헌재 재판관이라고 하신다면 예. 어떤 결과를 예상하시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재판관이라면은 저 개인적으로다는 기각 결정을 할 거예요. 네. 예. 그리고 그 이유는 뭐 분명하죠. 각하가 아닌 기각 걱정. 예. 각하다 하기에는 지금 각하가 나왔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국회의 소추 의결이 잘못됐다는 걸 뜻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소추 자체가 잘못됐을 때 각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0명이 넘었고 그다음에 지금 각하 사유 논의되는 것이 내란죄 우리 탄핵 심판 네. 그 소추 사유에 지금 크게 둘이었거든요. 소추 의결서를 보게 되게 되면은 네. 하나는 개헌법 위반이고 또 하나는 내란죄 부분인데 우리가 첫 기일에 네. 내란죄 부분을 빼느냐 마느냐를 두고서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빠졌어요.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헌재에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요? 네. 저도 지금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답답한 게요. 어떤 재판이든지 제일 중요한 게 심판 대상을 특정하는 거예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뭘 방어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건 네.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부분을 아직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상태로 남겨뒀다? 이거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피소추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 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일단은 뭐 모르겠어요. 지금 애매한 상태에서 뭐 다 있다 남아 있다라고 전제해 놓고 그렇다면은 이제 문제는 이게 파면을 한다, 탄핵을 한다는 뜻은 뭘 뜻하냐면은 소추인이 뭐를 주장 입증해야 되냐면은 파면할 만한 사유가 있다라는 걸 주장해야 되고요. 그게 내란죄 개헌법 위반이고 내란죄 성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이 두 주장에 대해서 증거 자료들이 있다는 증거 자료를 확실히 들이대야 돼요. 네. 그래서 파면 사유인 중대한 법 위반이 있다는 거. 법 위반이 있으면 안 돼. 그것만도 부족하고 그 사유가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는 거를 다 주장 입증을 맞춰야 돼요. 네. 그러면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만 방어하면 되고 그 100%가 다 맞춰줘야지 파면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제가 만일에 재판관이었다.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심판 대상을 저렇게 흐릿하게 놓고 있진 않겠다라는 거죠. 네. 분명하게 정해놓고서 모두 내란죄가 포함된다 안 된다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들 거 아니에요? 주장이 있으니까 증거 입증하시오. 그럼 소추위원이 입증한단 말이에요. 그 대리인들이 열심히 입증하겠죠. 네, 네. 입증하면은 이때 입증해서 까다로운 게 탄핵 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이 준용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게 행정소송법이 준용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이 분명해야 돼요. 법문에 분명히 써놨단 말이에요. 형사소송법이 준용된다는 건 뭘 뜻하냐면은 피소추인한테 아주 불이익한 결론을 내는 거니까 범죄인처럼 혹시나 애라가 나는 재판을 하지 않도록 범죄인이 자기가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라라고 하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지금 과연 충분히 형사소송법에 의하면은 그런 의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증거를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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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예를 들면은 최근에 개정된 형사소송법 조항 중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지금 검수완박법. 네. 민주당에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마련한 검수완박법을 마련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검사 작성의 조서는 진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네. 민주당에서 써놓은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고요. 절차법의 경우에는 항상 최신의 것이 적용돼요. 게다가 이 조항 내용 자체가 피고인, 다시 말해서 피소추인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돼야 되고요. 그런데 문권한대행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 적용이 없다는 듯이 이제 얘기하고 증거 능력이 있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그거는 문권한대행 개인의 개인적 법률적 해석 문제이고 다른 재판관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수도 있다. 저라면 그렇게 생각 안 한다라는 거죠. 저는 그거 증거 능력이 없으니까 그거에 관한 모든 증거는 다 빼놓고서 이제
심리를 혼자서는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허영 교수님 적절히 지적하셨어요. 헌법재판소법에 의하면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관해서는 그 수사 기록을 문서 송부를 받을 수 없다라고 예, 예. 규정돼 있고 네. 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문서 송부 촉탁을 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니까 이런 경우에 그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 조항이니까 결국은 그 부분도 재판관에 따라서는 이거는 내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라고 그쪽 증거는 아예 없는 상태가 돼 버리죠. 예. 그러면 남아 있는 증거는 뭐냐라는 이제 문제가 되고 그렇죠. 이때 제기되는 문제가 소추 의결서에 역시 소장이니까 뒤에 이제 증거 자료들이 쫙 붙어 있단 말이에요. 네. 소추 의결서 내용을 봤어요. 증거 자료가 뭐냐면 다 매스컴의 보도 자료예요. 네.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얘기할 때 소위 전문 증거라고 네. 하죠. 주워 들은 이야기를 자기가 옮겨 쓴 거라서 이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게 형사소송법의 조항이에요. 그러면은 소추 의결서에 붙어 있는 모든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가령 저 같은 재판관이라면 제가 재판관이라면 가정한다면은 저는 그 증거를 또 다 빼버리죠. 그럼 남아 있는 증거는 뭐냐?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그렇죠. 얻어들은 증언 또 현장에서 현출된 증언 자료들 서면 자료들 이거 외에는 증거 자료가 없는 상태다. 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또 증인들의 증언 내용도 때로는 번복도 많이 돼 있고 왔다 갔다 이제 다퉈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를 볼 때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어떤 심리 절차를 종합해 보면은 재판관 입장에서 증거로 쓸 증거들이 마땅치가 않다.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입장에서 지금 대량 난감인 상태에서 제가 재판관이었다면 강력하게 주장했겠죠. 이런 상태로는 난 재판 못하겠다. 변론을 재개해야 된다. 변론을 재개해서 다시 증거를 파면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소추위원회한테 기회를 다시 줘서 충분히 이제 입증할 수 있도록 해줘야 국회 된다라고 쪽에다가. 이렇게 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심증을 붙일 수 있겠다. 지금 상태에서 나보고서 파면 여부를 결정하라고 그런다면 있는 증거 가지고 하라고 그러면 나는 기획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법률가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모르겠어요. 헌재가 지금 어떤 증거를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반 국민으로서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본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그렇다는 거고요. 가장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파면이라고요. 파면이란 뜻이 뭐냐 하면은 탄핵에서 하는 게 해임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직 3개월 하는 것도 아니고 파면이에요. 파면의 뜻은 뭐냐면 모든 공무원 예우는 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금도 그렇죠. 뺏어가겠다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공무원한테 사형을 선고하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사 재직 생활이 뭐 제가 볼 때 한 20-30년 되는 것 같던데 그럼 연금도 다 날려갈 정도로 위법하게 중대한 이런 어떤 위법을 저질렀는가를 지금 판단하는 상황이라면은 나라면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 이전에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하는지는 그다음 문제이고 최소한 변명할 기회는 충분히 주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가령 예를 들면 살인죄를 범하고서 왔다. 내가 봐도 뻔히 매스컴을 봐서 저 사람이 살인한 게 많다. 연속살인한 게 많은데 저 사람이 왜 했는지 변명 기회는 줘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혹시나 내가 사형 말고 무기 또 내지는 뭐 유기징역으로 내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기회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자체가 내가 볼 때 위법하다는 건 저도 인정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뭐 상징계로 다 봤으니까요. 요건이 아닌 상태에서 실천 요건이 없는 상태에서 병력을 투입한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동기 뭐 이런 것을 다 봐야 되니까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윤 대통령이 얘기한 가장 중요한 변명 사유, 항변 사유가 모르다 보셨어요? 우리 혹시 저는 부정선거로 봤습니다. 예, 맞아요.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제가 볼 때도 부정선거를 첫마디로 했고 내가 비상계엄한 이유가 있다. 줄탄핵 뭐 이런 거. 왜냐? 부정선거를 밝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내가 비상계엄을 했다. 비상계엄을 과다한 건 나도 인정한다는
이런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왜 부정선거 변론이 가장 중요한 변론이 됐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내란죄는 목적범이에요. 네.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죄가 성립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윤 대통령 입장에서 나는 뭐 정권 유지나 이런 어떤 저기 해가지고 정권 찬탈을 위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국헌 문란한 게 아니고 나는 부정선거를 밝혀서 민주주의를 수호하려고 한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목적이 바뀌어요. 네. 국헌 문란이 아니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목적으로 바뀌는 순간 내란죄는 아무리 길게 써도 이거는 무죄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네. 소추 사유 중에 하나는 그 즉시 없어진다고요. 만일에 부정선거가 입증이 됐다든지 또 내지는 그 진심이 뭐 이렇게 재판 과정에서 입증이 되면은 그 순간 내란죄는 없어지고 남아 있는 거는 이제 개헌법 위반밖에 없게 개헌법 되는데 위반이죠. 네, 네. 물론 개헌법에 보면 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이때만 개헌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뭐 국가 비상사태였느냐라고 하는 요건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아니라고 국민들이 다 생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생각해도 아닌 뭐 벼랑간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요건이 아닌데라고 봤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일단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데 그래도? 만일에 이것이 중대성을 따지게 되면은 어떤 범죄인을 형량을 결정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죄를 칼로 다 누굴 찔렀어. 그러니까 넌 사형이야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형량을 결정할 때 앞에서부터 하나씩 봐요. 이러한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는 뭐냐, 그 네. 배경은 뭐냐라고. 그다음에 그 실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일어난 게 어떤 수단과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느냐. 악질적으로 했느냐 아니면 어떤 선한 목적이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씩 보고 그다음에 그 경과를 다 보고 난 다음에 결과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네. 결과적으로 어떤 큰 피해가 있었는데 네.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뭐 등등을 다 종합해 보면은 그때 이 살인한 사람이 과연 사형을 시킬 것인지 살인하고서도 10년 이내로 줄어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가령 뭐 의붓 아버지한테 뭐 20-30년을 성폭행을 당했다. 그럴 때는 이 울분이 있어서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내가 뭐 이렇게 형사상 처벌을 감수하고 살 수도 있다. 뭐 적절한 예를 여기에 맞는 예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다가 배경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런 네, 의미에서 네, 네. 가령 예를 들면 아까 부정선거를 밝힐 목적으로 했다고 그런다면은 개헌법 위반인데 왜 이러한 과다한 수단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진정성이 인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것이 입증될 수 있는 건 너무 쉬운 게 그 당시에 군 병력 투입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을 이해할 수 있어요. 국회에 몇백 명 보내고 더 많은 군인들이 중앙선관위하고 수원연선에 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보고서 그다음에 계엄에서 제일 중요한 병력 투입의 장소가 언론인데 언론에는 한 명도 안 갔단 말이에요. 그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동기적인 면에서 배경의 관점에서 볼 때 부정선거를 밝히겠다라고 하는 그 대통령의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조금 더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심리해 줬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이제 미흡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아마 윤 대통령이나 그 대리인들 변호사들이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에 관해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얘기했을 쪽으로 집중돼 있는 거로 보여진다고요. 네. 뭐 가령 예를 들면은 지금도 탄핵이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네. 당시 상황으로 보면은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럼 헌법재판소는 개점 휴업 상태죠. 그런데 그 3명의 재판관들을 누가 선출하도록 돼 있냐면 다 국회 선출권이었단 국회 말이에요. 선출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다수당이니까 또 국힘과 협의를 해서 뭐 협의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지만 아무튼 두세 사람이라도 빨리 투입을 해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해서 자기네 국회에서 소추한 걸 결정할 수 있는 구조는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때 한 명도 선출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그건 뭘 뜻하냐면은
국회에서 탄핵을 소추한다 하더라도 이 탄핵 사건이 헌법재판소 가서 사건이 진행을 못하도록 만든 상태죠. 직무정지가 목적이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추함과 동시에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직무정지된다는 요 조항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냐면은 정부 주요한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 뭐 심지어는 감사원장, 방통위원장, 또 내지는 뭐 어떤 장관, 또 검사 뭐 등등 이렇게 해서 다 업무 정지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니까 대통령이 이제 그런 식의 어떤 나의 배경으로다 이제 부정선거인데 이 부분은 입증 못하게 하니까 두 번째로다가 이제 나온 그 동기 배경이 내가 이런 게 있었고 대통령으로서 너무 갑갑했다. 뭐 노무현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못 해먹겠다. 네. 바로 이런 거죠. 그런 내용으로다가 이제 우리가 이걸 이제 과연 이제 재판관마다 이제 판단이 다른 거죠. 저라면은 이런 부분으로 보게 되면은 당연히 비상계엄 자체의 위법성에도 불구하고 이게 과연 중대했는가? 그 다음에 그 진심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밖에 이제 수단이나 방법, 절차, 진행된 과정을 보게 되면은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생중계로 됐으니까 이제 뭐랄까 야시경도 가지고 나오고 모양이 이렇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제 엄청난 폭동이 일어난 거로다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반대편에서 이해해 보면은 큰 무리수 없이 진행됐고 그다음에 또 계엄 해제도 한 두세 시간 서너 시간 만에 네. 이제 해결이 되고 뭐 이런 것들 그 이후에 진행된 절차를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자로서 뭐를 주도한 게 아니라 약자로서 이제 피해를 입어가는 과정으로 비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비치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과연 이것의 어떤 그 위법성을 중대하다고 봐서 파면까지 시킬 것인가에 관해서 국민들이 이제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러한 생각들이 반영돼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사실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는 좀 다른 양상이 광화문의 양상이 크게 다르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광화문에 보면은 탄핵 반대 집회가 탄핵 찬성 집회의 한 2배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 거 보게 되면은 국민들이 보는 관점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듯이 다른 탄핵하고 달리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좀 다르다. 예, 첫째는 뭐냐면은 민심이 제일 중심이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내전을 종식시키는 거예요. 내전 종식. 예, 내전 종식이고 그 역할이 크죠. 내전을 평화롭게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좀 실망을 했다는 것이 그렇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공정하게 뚜벅뚜벅 걷는 심리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보여준 모습은 너무 취약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뭐랄까 헌법재판소의 선배로서는 좀 안타깝기 그지없는 거죠.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제 뒤늦은 뭐랄까 아쉬움이고요. 네.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일단은 선고기를 잡아놨으니까 좋은 결정이 나오길 바라는 거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민심의 문제를 볼 때는 이미 국민들이 제가 이렇게 보는 법리적인 관점 또 어떤 그 정치를 보는 관점에서 볼 때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국민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단순히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듯이 무조건 탄핵으로 몰 수 있겠는가. 제가 재판관이라면 감히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교수님, 지금 8명의 헌재 재판관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 성향이라든가 배경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그야말로 그 교수님의 사견입니다. 사견님을 전제해서 이 재판관들의 성향과 여러 가지 배경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교수님의 사견을 종합해서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이게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재판관님들 성향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그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위원장을 탄핵
할 때 탄핵 기각했죠. 그때 제가 볼 때 재판관님들 성향을 다 보여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네. 일단 내가 볼 때는 네 분의 재판관님이 주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똑같이 인용을 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다. 네. 예상이죠. 이건 다 예상이에요. 예, 예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반대측의 두 분, 조한창 재판관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이 두 분이서 아마 반대측 의견을 가지지 않겠는가. 각 하나 기각적으로 갈 의견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힘들어지는 재판관 두 분이 내가 볼 때 김복형 재판관, 김영두 재판관 네. 두 분이서 이제 힘들어질 텐데 이 두 분이 성향이 이렇게 제가 이제 연구관을 하면서 이제 느낀 게 뭐냐면은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법대로 하는 성향이 있다고요. 법대로 성향이. 법대로 하는 성향이 있어서 이 두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이상으로 가운데 이미 꼈다는 것 자체로서 굉장히 힘들 거고요.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히 절차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돈이 잘 안 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재판관들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흔히 이제 5대 3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 정도가 가담을 해서 5대 3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4월 4일 날 선고기를 잡았다는 걸 보면은 왜 4월 4일일까라고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쫓겼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저 개인적으로 나는 오히려 국민의 입장이라면은 빨리 인용되면은 60일 이내에 대통령 뽑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는 국민들이 다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 통해서 이제 학습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기각이 되면은 윤 대통령이 또 돌아올 텐데 윤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돌아오면은 또 정치가 어떻게 될까 또 걱정이 되고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현재 상태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쭉 끌어가다가 뭐 4월 18일이 지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왜 덜커덕 4월 4일이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해보는 거죠. 민주당의 압박이 너무 컸다. 민주당의 압박. 예, 왜냐하면은 마은혁 재판관을 기필코 재판관으로 임명하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까지 하면서 뭐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들의 임기를 뭐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 보고서 아마 재판관님들 사이에서는 너무 큰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 차라리 이러느니, 차라리 모든 압박을 헌재가 받느니 우리는 법대로 재판해 놓고서 그리고서 국민의 어떤 그 분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4월 4일로 잡아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미 벌써 평일은 꾸준히 해왔으니까 현재 상태에서 제가 바라기는 뭐 변론 제기했으면 좋겠지만 현재 상태에서 한번 결론을 내자라고 결단들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모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의 임기 연장법을 줄기차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너무나 창피하고 민망하고 너무나 부끄럽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아마 그런 그 너무 이렇게 창피한 이런 부분들이 선고기를 빨리 잡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영향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솔직한 심정으로다는 저 같으면은 변론 제기해서 조금 더 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심리에서 뭐 탄핵하겠다 말겠다 이걸 밝히겠다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민심을 가라앉히고 민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는 게 헌재 역할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사건에 관해서는 대통령 탄핵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심리를 잘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파면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국민들이 심증을 굳히는 거죠. 5천만이 재판관이 되라는 입장에서
이게 심리가 진행됐으면은 훨씬 더 헌법재판소는 부담을 덜었을 거고 국민들이 아마 지금쯤 마음의 심증을 굳혀서 내가 볼 때는 그 국민들의 향방에 따라서 결론이 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게 지금 어수선한 상태였던 게 좀 아쉽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